그대들의 노년은 편안하시오. 이런 날이 이리 빨리 오는 줄 알았다면 젊은 날에 많이 준비를 해둘 것을 후회하시오. 아니면 자식 농사 잘 지어 걱정 없는 노년을 기다리고 있으시오. 나이 70이 넘으면 인생의 2막, 3막이 시작이 된다오. 다시 시작되는 인생은 젊은 날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오. 건강, 가족, 외모, 돈. 젊어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이러한 것들이 덜 중요해지지는 않소.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의미 있게 된다오. 그중 하나, 노후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오. 젊은 날에 있어서 돈은 무기와 같지만 노후에 있어서 돈이란 방패와 같소.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머니는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소. 할머니 부부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고향의 2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오. 나중에 아파트를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집을 짓고 노년을 보낼 생각이었어. 딸은 결혼하여 출가하였고 아들도 가정을 꾸려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다오. 할머니 부부는 아들을 특히 각별하게 여겼소. 살면서 돈 때문에 기죽지 않게 살게 해줘야 한다고 주위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극하게 키웠다오. 그러다 아들이 작게 운영하던 공장에 위기가 찾아왔소. 공장은 아들과 아들의 친구. 둘이 함께 힘을 모아 키웠는데 그 친구가 공장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연락이 두절되었소. 빚을 떠안은 아들은 시리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공장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졌어. 아들은 술독에 빠져 살았다오. 얼마가 있으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거니? 할머니는 아들을 찾아가 말했소. 그리고선 고향의 땅을 팔아 공장 운영 자금을 마련했어. 어머니 감사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럴 것 없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미리 줬다고 생각하련다. 노년에 집 짓고 고향에서 살 꿈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는 속이 쓰렸지만 힘들 때 자식을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오. 고향 땅은 없어졌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어. 그러고 한참이 지났어. 할머니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와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해서 은퇴 준비를 생각했어. 모두 정리하고 절반은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었다오. 아들, 딸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련다. 집 팔아서 나온 돈은 반은 너희 나눠 가져라. 그리고 우리 주꺼들랑 시골에 있는 집이랑 땅도 나눠 갖고. 딸은 기뻐했고 아들은 생각에 잠겼어. 딸이 돌아간 후에 아들은 할머니에게 말했어. 어머니 가게랑 아파트 팔면 시골에 내려가지 말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니 일찌감치 시골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살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됐다.
시골이라고 해도 멀지 않으니까 오며 가며 보면 되지. 불편하게 같이 살 건 뭐 있냐? 할머니가 말하자 아들은 같이 살자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 어머니, 사실 선영이 유학 보내려고 해요. 근데 예술학교라 그런지 학비도 많이 들지 뭐예요. 아니, 선영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어린애가 벌써 유학을 가? 어리긴요. 어머니, 요즘에는 저만한 나이도 늦은 축이에요. 그래서 애엄마랑 둘이 보내려고 해요. 아들의 말은 이랬어. 할머니가 귀촌할 자금으로 며느리와 손주의 유학 자금을 보태면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것이었어. 요새는 경제력이 있다면 자식과 함께 사는 건 부모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망설였어.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애는 좀 잘 가르쳐 보고 싶은데 녹록치가 않네요. 저도 혼자 지낼 생각에 막막하고요. 할머니는 손주의 유학도 유학이지만 혼자 일하며 기러기 아빠가 될 아들 걱정이 앞섰다오. 며칠을 고민하던 할머니 부부는 어려운 결심을 하였어. 그러고는 오래지 않아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어머니, 사시다가 정시골로 가고 싶으시면 제가 집을 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때쯤 되면 일도 잘 풀려서 그 정도 여력은 될 거예요. 그 길로 며느리와 손녀는 유학을 떠났고 아들과 할머니 부부는 함께 살게 되었다오. 아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은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 아들은 일하느라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 따로 사는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오. 오랜만에 아들에게 손수지은 밥을 차려주는 것이 좋았어.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함께 살았어. 그런데 유학 생활을 힘들어하던 손녀와 며느리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힘들다면 어쩌겠냐? 돌아와야지. 그렇게 둘이 멀리 나가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는 손녀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오. 아파트에서 5 식구가 살기에는 좁기도 하고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을 것 아니겠소? 손녀의 유학 생활을 위해 노후 자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어. 이미 1년 반 정도의 유학 생활을 했기에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애미 돌아오면 우리는 나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어딜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부모 쫓아내는 자식 만드시려고 하세요. 왜? 할머니가 말하자 아들은 펄쩍 뛰었어. 그리고 애엄마도 당연히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하지만 불편한 생활은 며느리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어. 아들과 손녀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대부분 집에 있었어.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할머니 부부는 아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외출을 했어. 하지만 그런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은퇴한 노부부가 갈 데가 어디 그리 많겠소? 그리고 어느 날 아들과 딸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할머니는
크게 낙심했다오. 우리는 애가 있어서 집이 너무 좁아. 넌 애도 없이 둘이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못 모시냐? 손녀가 피아노를 치는데 집에 연습 공간을 만들어야 했던 아들은 제일 먼저 할머니 부부가 사용하는 작은 방을 떠올렸어. 하지만 딸이 모시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하는지 아들의 언성은 계속 커졌어. 너도 받은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만 자식이야? 너도 똑같은 자식 아니냐?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 똑같은 자식? 말 잘했다, 오빠. 엄마 집 팔아 생긴 돈 나는 조금 떼주고 나머지는 엄마 모신다는 핑계로 오빠가 다 가져갔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나보고 모시라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리고 그 전에 시골 땅 판 돈 다 오빠 공장으로 들어갔잖아.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모르는 척했어. 그러고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다오. 지금이라도 아범한테 말해서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내려갑시다. 남편을 설득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기뻐했어. 안 그래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계획을 털어놓았어. 그러자 아들은 당황했다오. 아니, 어머니. 그 돈은 유학자금으로 쓰고 없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돈을 다 썼어? 남은 건 사업하는데 좀 보탰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려면 사업을 좀 더 키워야죠. 부양할 가족이 몇인데요. 남은 돈이 없다는 아들. 할머니 부부는 크게 절망했어. 아들에게 미리 물려줄 만큼 물려줬고 나머지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줬는데 앞으로도 눈칫밥 먹으며 아들집 딸집 얹혀서 사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어. 이미 은퇴해서 경제활동은 없는 상태였고 집도 땅도 없는 신세가 되었어. 평생을 알뜰살뜰 모아서 남들보다 많이 이루었고 노후 준비도 철저히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요. 돈도 돈이지만 아들도 딸도 서로 부모를 떠안기 싫은 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소. 하지만 모든 경제권을 잃은 할머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자식에게 없는 돈을 내놓으라 닥달하겠어? 남은 인생 살면서 눈칫밥 먹을 생각에 암담했다오. 그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 저마다 그 대답은 다르겠지만 그중 하나는 자식이 꼭 들어가지 않소? 우리 부모님 시대도 그러했고 내가 살아온 세월도 그러했어. 자식을 풍족하게 쉽게 키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다 젊음을 바쳐 자식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옛날에는 다 큰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난 것 같소. 자식들이 효를 잃은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러하오. 나의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나도 자식도 함께 행복한 법이요. 전 재산을 자식에게 준다고 자식이 행복해지지는 않소. 하지만 나이 들어 돈 없는 나는 불행해질 수 있어. 내가 현명하게 노년을 보내지 않으면 나 스스로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과 같소. 노후에 돈이 없어 비참해지지 않는 방법 3가지를 말해보겠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시오. 하지만 내가 100살이 되고 자식이 70살이 되어도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소? 나이 들어 돈 없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면 마지막 재산과 함께 부모라는 짐도 함께 얹어주는 것과 같다오. 부모가 자식을 불효자로, 자식이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자식은 나의 노후가 아니요.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자식에 억울해하지도 마시구려. 죽을 때까지 자식과 등 돌리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몫을 남겨놓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요. 경제 생활을 멈추지 마시오. 노후의 삶은 보통 은퇴 후의 삶을 말하는데 이때 모아놓은 돈이 있든 없든 경제 생활은 계속해야 하오. 노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모아놓은 돈으로 작게나마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요. 재산을 불리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지만 나이 들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어 어디선가 이런 문구를 읽었어. 삶에서는 결코 은퇴하지 말라. 다니던 직장을 나이 들어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소? 정년이 지나고도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야 하니 삶에서도 은퇴할 순 없지 않겠소? 노후 준비가 되었다면 소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아직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오. 그래야 당당하게 여유롭게 노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어. 어떤 분은 평생 치열하게 사시다 은퇴 후에는 마을회관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더구려. 큰 돈이 되는 일이 아니지만 인생 후반을 의미 있게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소? 세 번째, 건강을 잃지 마시오. 나이 들어 아프면 건강 잃고 돈도 잃소. 인생은 긴데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지 않소? 60살에 은퇴해도 4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병 고치는데 들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오는 병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하지만 피해 다닐 수는 있어. 날이 덥다, 춥다 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 걷기도 하시오. 나쁜 건 먹지 말고 운동도 하고 활기찬 삶을 보내시오. 어떤 70대 부부 이야기를 해주겠소. 중소기업에 다니다 60세에 은퇴한 한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 세를 놓아받는 수입도 있었어. 노후 대비가 되어 있어 걱정 없이 살던 어느 날 한 씨의 아내가 후두암 판정을 받았다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수술비, 치료비, 요양비로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많이 잃었어.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생기는 법 아니겠소? 아내를 간호하던 한 씨도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오. 나이 들면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로 무슨 수술이야. 한 씨는 아내가 완치되지 않아 여전히 나가고 있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웠어. 본인의 몸은 뒷전이었어.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부부가 같이 아프니 월세로 받는 수입은 모두 치료비로 써야 했어. 그동안 열심히 마련해 놓은 노후 자금을 건강 때문에 잃게 되었다오. 편안하게 인생 2막을 시작하려던 한 씨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 부부가 생활하려면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몸이 아파 제대로 된 경제 생활이 힘들었고,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쁜지라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 참 불행한 일 아니요? 나이가 들어 아프면 시련이요.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소? 아직 젊다면 건강에 소홀하지 말고 노년을 바라본다면 병을 키우지 마시오. 돈 없고 아픈 채로 살아가는 비참한 노년을 맞지 마시구려. 늙음은 삶의 과정 중 하나이며 삶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말하였어. 또한 늙어가는 것은 멈출 수 없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성숙하고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 어떻겠소?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계시오? 혹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소?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지만 세월감은 막을 수가 없어. 얼굴엔 주름이 늘지만 내면까지 주름 가득한 늙은이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다오. 아름답게 늙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추하게 늙는 것은 고치기 힘든 병과 같소. 아름답게 늙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오. 흔히 나이 먹고 잘하는 짓이다 라는 말을 한다오. 그러고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소? 그 손가락 끝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지내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어. 나이 들어 손가락질 받는 추한 노인이 되어선 안 돼요. 존경받는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격이 필요한 법이요. 하지만 우리는 나이 들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오.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오. 누구도 스스로를 추하다 생각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진 않는다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70 넘어 마을의 이장을 지내던 김 씨는 마을의 유명인사였소.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고 부인과는 일찍이 사별하여 혼자 지내던 이였는데, 그를 따라다니는 말은 구알이 그의 괴팍한 성미에 관한 것이었소. 마을 사람들끼리는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기에 이 집에서 김장을 하면 저 집과 나누어 먹고, 저 집에서 고구마를 캐면 이 집과 나누어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 하지만 김 씨의 집으로 들어가면 무엇 하나 다시 나오는 법이 없었다오. 김 씨의 옆집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 그리고 김 씨의 마당엔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김 씨는 늘상 옆집을 찾아갔어. 감나무가 워낙 크고 담장에 바짝 붙어 있어서 감 일부는 옆집 마당으로 떨어지곤 했어.
옆집 담장 밑에 바로 높은 화단이 있어 감이 떨어지더라도 대부분 온전한 상태였는데 그는 옆집 마당으로 하나 두 개 떨어지는 감을 돌려받기 위해서 옆집을 수시로 찾아갔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감을 받으러 찾아간 김 씨는 깨진 감 하나와 멀쩡한 감 하나를 받았어. 어르신, 하나는 떨어져서 깨졌네요. 어이쿠, 자네가 깨뜨린 건 아니겠지? 젊은이는 황당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 깨뜨리다니요. 떨어져 있어서 바로 주워다 바구니에 넣어둔 거예요. 김 씨는 잠시 생각했어. 그래? 그럼 이건 자네가 먹게. 깨진 감을 내밀며 김 씨가 말했다오. 처음으로 얻어먹은 감이 깨진 감이라니. 젊은이는 언짢은 기색을 감추고 사양했어. 아닙니다. 저희는 감을 좋아하지 않으니 어르신 가져가서 드시죠. 그러자 김 씨도 재차 감을 내밀며 말했어. 아니,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지. 혹시 깨진 거라 그러는가? 여기만 조금 깨지고 나머지는 멀쩡해서 먹어도 된다고? 젊은이는 이장님의 기분이 상할까 웃으며 농담조로 대답했다오. 그럼 멀쩡한 것도 하나 가져가서 와이프에게 줘도 될까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멀쩡한 감을 내밀었다오. 그러자 젊은이는 기대 못한 친절에 크게 기뻐했는데 이어지는 김 씨의 말에 기가 막혔어. 네, 그럼 요 멀쩡한 건 싸게 줌세. 멀쩡한 감은 값을 치르라는 말이었어. 며칠 전 젊은이가 가져다 준 귤은 기억도 안 나는지 김 씨의 태도는 당당하기 그지없었어. 빈정이 상한 젊은이가 거절하자 김 씨는 그럼 이것이라도 먹으라며 깨진 감을 화단에 두고 갔어. 인심 쓰는 듯한 김 씨의 행동에 젊은이는 어처구니가 없었다오. 아니, 뭉개진 감을 안 먹을 거면 버려야지. 이걸 왜 나를 주나? 그러고 며칠 후에는 김 씨와 젊은이가 크게 다툰 사건이 있었어. 마을엔 공동 쓰레기 수거장이 있었는데 김 씨 집에서는 거리가 꽤 멀었다오. 젊은이는 마당에 묻기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생겨 공동 쓰레기통에 버릴 생각으로 대문 앞에 음식물이 담긴 냄비를 잠시 두었어. 함께 버릴 쓰레기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 젊은이의 대문 앞에 검은 비닐 하나가 놓여 있는 것 아니겠어? 젊은이가 내놓았던 냄비 옆에 나란히 놓여 있길래 무엇인가 하고 안을 들여다보았어. 비닐 안엔 썩은 음식물이 한가득 들어 있었어. 그리고 곧바로 옆집에서 김 씨가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더 들고 나왔다오. 어이, 마침 잘 나왔네.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이면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게? 들고 있던 검은 비닐을 건네자 얼떨결에 받아 열어보았어. 그 안엔 스티로폼,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있었어. 어지간한 건 내가 태우는데 그것들은 태우면 연기가 고약하고 건강에도 안 좋다네. 가벼우니까 같이 들고 가. 그러면서 냄비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도 냄비 안으로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 아니, 이장님. 이걸 다 제가 어떻게 들고 갑니까? 저기까지 걸어가야 하는데요. 아, 무거우면 차를 타고 가면 되지 않아? 젊은이는 기가 막혔어. 옆집이니까 쓰레기 수거장과 먼 것은 마찬가지 아니요? 와이프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저도 걸어가야 해요. 그래? 그럼 이따가 세댁한테 버리라고 해. 그러고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것을 젊은이가 막고 냄비에서 김 씨의 봉지를 꺼내서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어.
그러자 김 씨는 역정을 내었어. 아니, 내가 다리가 아파서 부탁 좀 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게 부탁하는 겁니까? 젊은이도 같이 목소리를 높였어. 이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자네 평소에 챙겨준 건 생각도 않고 말이야. 어차피 버리는 거 같이 좀 버리면 안 되나? 얼굴이 벌개져서 화를 내는 김 씨에 젊은이도 화가 나 냄비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김 씨는 젊은이가 들어가서도 한참을 서서 악담을 하였다오. 스스로를 존경받는 이장이라고 생각하고 지낸 김 씨는 젊은이를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나쁜 놈이라며 험담을 하고 다녔어. 이후로 사사건건 김 씨와 부딪히던 동네 유일한 젊은 부부는 오래지 않아 마을을 떠났어. 고약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도 속사정은 자세히 알지 못했다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오. 세월이 주는 경험과 지식을 진리라고 믿으며 고집이 늘고 이기심도 나이와 함께 자라게 된다오. 그저 나이를 먹는다고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소? 빅토르 위고가 말했어. 좋은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나쁜 사람들은 부패해진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 부패하기보다는 무르익어 지혜롭고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하오. 하지만 인생을 정도로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서는 안 될 추한 행동을 하게 되는 때도 있다오.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어. 누군들 추하게 나이 먹고 싶겠어?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어. 흐르는 세월에 늘어가는 주름에 두려워 말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어떠? 나의 생각을 먼저 말해보겠소. 첫 번째,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야 하오. 음성이 높으면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어.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커지는 목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윽박을 지르며 말하는 이들이 있어. 아무리 좋은 말도 소리치면 소음이 되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게 되게 하고 공연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한다오. 큰 소리 내지 않으면 역정 내지 않음과 같고 차분하고 조용히 말하는 습관을 기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큰 소리가 나왔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가만가만 말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오. 생기려던 화도 쏙 들어갈 것이오. 타고난 성격이 침착한 사람이 있고 불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오. 하지만 어떤 성격을 타고났건 간에 나이가 들면 잔잔한 물결과 같이 때로는 고요한 나무와 같이 행동해야 하오. 그러면 아무리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누군가는 그 내용을 궁금해하고 귀를 기울일 것이오. 두 번째,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자주 웃으시오. 40세가 넘으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어. 나이 들어 추하고 괴팍한 얼굴을 가진 늙은이가 되겠어? 아니면 아름답고 우아한 노인이 되겠어? 인격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말했어.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잘생겼고 나쁜 사람이 못생긴 것이 아니요. 고약하고 못된 성격도 그대로 인상으로 나타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도 얼굴에 문신처럼 새겨지요. 자주 웃으시오.
웃는 얼굴은 친근감을 주고 보는 사람도 즐겁게 하오. 자주 웃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하루에 웃음을 짓는 시간을 길지 않다오. 나이 들며 찡그린 주름은 만들지 마시오. 그리고 젊어서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이 들어 용모에 신경 쓰는 일이요. 자주 씻고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가꾸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간단하오. 누구나 깨끗하고 향기로운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추레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법이요. 늘 마주치는 이웃도 깔끔하게 멋을 내고 다닌다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좋은 일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한마디를 나누어도 왜인지 모를 교양이 느껴지는 듯도 하고 말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품이 있고 우아해 보이는 것은 외모로부터 시작이 된다오. 젊어서는 조금만 꾸며도 반짝반짝 빛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가꾼 티가 나는 법이라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고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이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오. 추하게 나이 먹지 않으려면 외양도 추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오.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꾸미도록 해보시오.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오. 세 번째, 남에게 기대지 말고 서운해하지도 마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지 마시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하오. 자식이 생기면 자식 키우는데 세월을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소. 어느새 지나고 보니 아이들은 다 자라있고 나는 나이 들어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때가 왔어. 그럴 때 당연히 이건 해주겠지. 저건 해주겠지 기대하게 되면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긴다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운전기사처럼 부리는 시어머니의 힘들어하던 며느리를 본 적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노인이셨어. 대중교통은 헷갈린다고 타지 않고 장 볼 때, 놀러 갈 때 가리지 않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였다오. 젊어서부터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며 지냈던 터라 며느리는 불만이 많았어. 경제적으로 기대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용돈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다고도 이야기하였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 나이 들수록 도움받지 않고 혼자 잘 지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남편 눈치, 아내 눈치, 자식 눈치 안 보고 혼자서 잘 지내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기도 하다오.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원하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화내고 성질내는 것은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방법과 멀어지는 길이요. 네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시오. 나이 들어가며 가장 주의해야 하는 명언인 듯하오. 나이가 들면 세월이 주는 지혜가 생기지 않소?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를 나보다 젊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때가 생기오. 하지만 노인에 관한 안 좋은 단어는 모두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오. 우리가 선의로 하나 둘 꺼내는 말이
참견이나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듣는 것으로 도움을 주시오. 또한 우리가 말이 많아지면 그 안의 모든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어. 자신의 경험을 남에게 가르치려 들지 마시오. 우리도 젊었을 적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우리는 늘 젊은 시절은 망각하고 살아가오. 나의 젊은 시절에 싫었던 일은 지금의 젊은이들도 싫지 않겠소? 5번째, 나이 들수록 고집을 버려야 하오. 내가 살아온 시절에는 맞는 일들이 지금은 틀린 것이 되기도 하오.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그 잣대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긋나는 것은 배척하기 마련이요. 생각이 유연해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도 동의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완고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오. 인간은 당연히 나이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경험보다는 본래 해오던 방식을 선호하게 돼요. 하지만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는 대화를 단절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이어가기가 힘든 법이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고집으로 인해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된다오. 이렇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까먹지 않도록 수첩에 적고 다니는 어르신도 있어. 그만큼 아름답게 늙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 나이는 누구나 먹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매도 공부가 필요한 법 아니겠어? 하지만 세월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우리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름답고 행복한 노인이 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니 말이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요.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라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고,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여서 가끔 힘들면 한숨 한 번 쉬고 하늘을 볼 것이라.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소이다.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우리 할아버지는 생전에 혼자 시간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셨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혼자 하는 법이 없고 늘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어. 우리 할아버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떠들썩한 분위기, 여러 목소리에 섞인 만취하신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생각나오. 한 번은 할머니께서 크게 앓으신 일이 있었소.
기운을 차리지 못하시고 누워만 계신 날이 많았다오.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턴가 딴 사람이 되었어. 동네 잔치란 잔치는 모두 참석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 점차 외출이 뜸해졌고, 집에서 할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더 많아졌어. 종종 할머니가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며 근심 어린 한숨을 짓기도 하셨어. 그 좋아하던 술도 입에 대지 않으셨어.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가 안쓰러워 말했어. 아버지, 김씨 아저씨 댁에 가서 좀 놀다 오세요.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의 이름에도 고개를 저으셨어. 가족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할머니의 병환에 우울증이 찾아왔나 생각했다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찾아온 친구들의 대화를 들은 기억이 나오. 자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텐가? 그러자 우리 할아버지는 도리어 껄껄 웃으시며 대답하셨어. 내가 마누라가 아파서 이러는 것 같은가? 나조차 의아했어. 홀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날이 더 많으셨으니 말이요. 아니, 그러면 왜 두문불출하고 있는가?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어. 나는 지금 홀로 되는 연습을 하고 있네. 홀로 되는 연습. 아니, 그것이 연습이 필요한 일이었던가.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 할머니는 병환을 떨쳐내고 일어나셔서 몇 년을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오. 살아오며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할아버지를.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시던 할아버지는 문득 할머니가 떠오를 때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통곡을 하기도 하셨어. 할아버지는 항상 무엇인가 몰두해 계셨다오. 그중 하나가 글 읽기였는데 글이라면 신문이며 책이며 가리지 않으셨다오. 학생이었던 나보다도 책을 들고 앉아 계신 시간이 많았어. 그것을 외로움으로 보았던 나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할아버지는 홀로 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오. 그리고 홀로 되는 방법을 체득하셨는지 이후에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차분히 햇살 속에 앉아 책장을 넘기던 모습들이 떠오른다오.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홀로이시되 외로워 보이지 않으셨어. 오히려 나는 남의 시선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홀로 되는 것을 즐기지 못하였어. 그러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옳았던 것 같소. 홀로 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구려. 할머니의 병환이 할아버지께 홀로 되는 삶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하오. 그러고 보면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천천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소. 우리 할아버지처럼 홀로됨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고 없이 혼자가 된다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난다오. 그러면 나는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오. 홀로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 차라리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지 않소? 쇼펜하우어가 말했어.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때 행복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친구를 얻은 것이다. 이제 와서 나는 이 말이 참 좋게 느껴지오.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때 행복해야 홀로됨이 두렵지 않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오.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인간은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곤 한다오. 하지만 사람이 주는 안정감은 사람이 없으면 입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사라지는 것 아니겠소? 나이가 들면서 고독해지는 이가 많소. 우리는 나이가 들어 혼자 되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며 인생을 살아가오. 우리 할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체득한 홀로 되는 법으로 할머니의 빈자리를 메우셨소. 사람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들기도 하면 비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자리인 듯 하오. 그 빈자리를 영원히 메우기 위해서는 홀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하오. 인간은 홀로 된 것을 외롭다 느낄 때도 있고, 홀로 있는 스스로를 타인의 시선 안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오.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어. 스스로 고립된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요. 홀로 잘 살 수 있어야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법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홀로 되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소? 어느 시인이 말하였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법과 타인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을 그 시간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다. 타인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가 되는 법을 찾아야 하오. 그대들도 혹시 홀로 되어 외롭소? 아니면 홀로 될 미래가 두려우시오? 그렇다면 홀로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내 생각을 나누어 주겠소. 첫 번째, 인생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 맞추시오. 진정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나 스스로가 원하는 일을 들어준 일이 있어? 나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나의 인생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요. 혼자 앉아 조용히 명상해 보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시오. 그러다 보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떠오른다오.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던 취미도 찾아보시오. 나는 일만 하며 살아오다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한 것이 참 아쉽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 일은 많지 않다오. 나에게 할애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처럼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오. 책도 읽고 꽃도 기르고 요리를 하거나 홀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아보시오. 그런 것들을 새로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요. 진정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많은 고찰이 필요한 법이요.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남들과도 잘 지낼 수 있고, 홀로 되더라도 아쉽거나 외롭지 않은 법이요. 그래서 나도 첫 번째 방법을 찾았어.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책을 읽기 시작했다오. 글을 읽는 것은 홀로 고요히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소. 그리고 가끔은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오. 그러다 보니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구려. 나는 어떤 의미로 때때로 고독을 즐기게 되는 듯도 하다오. 두 번째, 일기를 써보시오.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보시오. 그리고 때때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도 일기장에 적어 보시구려. 일기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나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깊은 내면을 기록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와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힘이 생긴다오. 그러다 보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들게 된다오. 일기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창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오? 내가 오늘 왜 기분이 좋았는지, 왜 안 좋았는지 뒤늦게나마 되돌아볼 수 있어. 길든 짧든 나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보시오. 쓰다 보면 과거를 기록하는 일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게 되기도 한다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소? 몸은 바쁘지만 생각할 시간은 많지 않은 것이 지금 시대인 듯하오. 일기 쓰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고민하게 된다오. 그리고 나 자신을 위로하거나 응원하기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일기를 쓰며 홀로 사색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기도 한다오. 또한 시간이 흘러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삶이 어땠는가 기억하게 하는 글이 있다면 참 낭만도 있지 않소? 세 번째, 만약 그대가 아직 젊다면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하오. 늙어서 느끼는 외로움은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할 때 느끼는 경우가 많다오. 내 한 몸 내가 건사할 수 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홀로됨의 무게는 달라진다오. 어쩌면 살아온 날만큼이나 길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데 노후에 홀로 되어 후회하면 늦는다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어. 나의 노후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쓸모없게 느껴지기 마련이요. 나이 들어 홀로 지내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오. 네 번째, 밖으로 나가시오. 나를 집안에 가두는 것이 홀로 잘 지내는 방법은 아니라오. 산책하고 운동하며 삶의 찬란함을 충분히 만끽하며 사시오. 혼자 조용히 걸으며 꽃 구경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면 어떻소? 외로울 것 같소? 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좋다오. 나 좋아하는 음식 먹고 따스한 날씨에 홀로 바깥나들이 하는 삶에서 행복함을 느낀다오. 꼭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라오. 자식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나 홀로 보내는 시간이 더 편해졌어.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마시오. 추하게 늙어가는 노인이 되란 소리가 아니오. 나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남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소. 우리는 평생 남 눈치만 보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늙어가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불안하시오. 외톨이가 될까봐 무섭소. 한 번뿐인 삶, 이끌리는 대로도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홀로됨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오. 내가 살아보니 나이 들매도 공부가 필요하오. 노후에는 가족도 친구도 불편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고,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요. 홀로 남겨지기보다는 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익혀 스스로 혼자됨을 맞이하는 게 어떻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열쇠는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소.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남한테 돈 주고 맡길 거 뭐 있냐? 네가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래. 남한테 맡기면 불안하긴 하지. 아니, 제가 왜? 얘들은 바쁘잖아. 애들도 한창 공부할 때고. 저는 회사 때문에 안 돼요. 일이야, 잠깐 그만두면 되는 거지. 너는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 안사돈 아팠을 때, 그때 직장도 그만두고 병수발 들었잖아. 안 그래? 아무래도 다르긴 하겠지. 그리고 직장이야, 나 다 나은 다음에 다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돌봐줘? 간병인 쓰시면 되잖아요. 싫다니까. 왜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편하게 남 손에 맡기냔 말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1세 전선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평생 시어머니와는 친밀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지냈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고부지간이 만나는 만큼은 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 씨를 좋아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뿐이었죠.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남이라며 정서적인 거리를 둔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20년 넘게 온갖 상처를 줬으면 끝까지 그렇게 남처럼 살아야 했었는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말이죠. 나이 들어 큰 병에 걸리니 딸이 아닌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딸보다 며느리가 야무지고 밥도 잘하니 간병은 며느리에게 맡겼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하지만 이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평생 남처럼 대하던 시어머니가 전 씨에게 간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에 동조하려는 남편. 전 씨는 더 이상 아내나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씨도 누군가의 귀중한 딸인데 이런 취급을 받고 산다면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실 듯했습니다. 전 씨는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독 며느리들에게 그랬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가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기에 아들들만큼이나 두 딸도 사랑했으니 말이죠. 그저 내 아들을 꿰찬 남의 집 딸들이 싫었을 뿐인 듯 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새댁이었던지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리 주세요. 그럴래? 둘째 며느리가 참 싹싹하네. 딸도 이렇게는 못하겠어. 친척 중 누군가가 전 씨의 칭찬을 하자 전 씨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가 찬물을 뿌리듯 대꾸했습니다. 무슨 며느리를 딸이랑 비교해? 며느리는 남이고 딸은 내 자식인데. 사실만을 말한 것이었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면전에다가 대고 남이니 뭐니 하면서 심드렁해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죠. 동서가 이해해. 앞으로 자주 듣게 될 말이야. 석상처럼 굳어있는 전 씨에게 큰 동서가 다가와 귀띔을 했습니다. 자신도 많이 당해봤다는 듯이 초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사 때도 가면 모든 일은 며느리 둘이 도맡아 했습니다. 같은 여자들이지만 시누이들은 편안히 와서 두 며느리가 하는 음식을 먹고 놀다 갔습니다.
뭐라도 부탁하려 하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얘들은 자기 시댁에서도 일할 텐데 왜 친정에까지 와서 일을 하게 해? 내가 뭐 하러? 그러면서 전 씨와 큰 동서를 향해서 다 너희가 하라고 언성을 높이던 시어머니. 처음엔 서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시어머니의 행동이 전부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갈 때 저 것 좀 가지고 가. 잘 먹을게요. 전도 싸가고 곶감도 가져가. 집에 과일 있어? 사과도 챙기라니까 그러네. 과일 있어요. 산적은? 저 것도 싸가. 우리가 다 싸가면 새언니는? 아이고 새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싸가라니까.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실랑이를 보고 있자니 황당해졌습니다. 음식 준비는 며느리들이 다 했는데 제사가 끝나자 몽땅 딸들에게 싸주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뭐 하나 가져가란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를 지겹게 맡아서 저는 싫었지만 그래도 과일은 챙겨가고 싶었는데 말이죠. 일하는 사람 따로 가져가는 사람 따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에 들어가느니 내 아들도 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괜찮고 며느리는 안 괜찮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동서에게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동서, 어머님 용돈 얼마나 드렸어? 네? 그걸 왜? 질문에 저희를 몰라 말끝을 흐리자 형님은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적당히 드려, 적당히. 어머님 그걸로 딸들 화장품 사서 주시는 분이야. 네? 내 눈앞에서 그러신다니까. 설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예전에 생신에 드린 용돈 들고 바로 마트 가서 휴지며 뭐며 사다가 다 딸들 주셨어. 그 짐도 내가 들었다. 전 씨는 그 말을 듣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돈은 용돈이고 딸들에게 무언가 사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진짜일 거라는 생각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씨에 멀었습니다. 2시간은 넘게 걸렸지만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종종 방문을 하곤 했죠. 시어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 씨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김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롤케이크와 과일도 좀 사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유명한 집 건데 줄 서서 사야 먹을 수 있어요. 한참을 기다려서 샀고 롤케이크 외에도 여러 종류의 빵을 사서 돈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해. 딱 잘라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안했던 전 씨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안 드세요? 치우려고 손을 댔지만 그 손을 시어머니가 탁소리가 나게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싸가야겠다. 아, 싸가신다고요? 명숙이랑 효정이 주게. 내일 집에 온다고 하니까. 아, 네. 싸드릴게요. 그 많은 빵들을 전부 비닐에 넣고 챙기는 시어머니를 헛웃음을 삼키며 바라보았습니다. 두고 가면 전 씨가 먹을 텐데 그건 싫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뒤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구경한다면서 서랍을 여기저기 열어보았습니다. 숨겨야 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먼지가 많다. 좀 청소는 하고 살아. 가벼운 핀잔에 목구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방 찬장을 다 열어보더니 이번엔 안방 차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던 시어머니가 검정색 코트를 하나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너 이런 거 잘 입니?
본 적이 없는데. 아, 자주 입지는 않고요. 가끔씩 입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 효정이 갖다 줘도 되지? 네? 그거는 처음 회사 다닐 때 산.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스스로에게 줬던 선물이나 마찬가지여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코트였습니다. 자주 입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었죠. 효정이가 날씬해서 이런 게 잘 어울리잖아. 아, 그건 안 돼요. 아이고, 코트 하나 가지고. 너는 키도 작고 얼굴이 수수해서 잘 안 어울려. 그러면서 굳이 챙기려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사줄 테니 그냥 드리라는 느낌의 눈치를 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전 씨는 코트를 강탈당했습니다. 긴 코트는 그게 유일했는데 졸지에 시누이에게 주게 된 것이었죠. 힘들다 하지 말고 괜히 사치하지 말어. 전 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둘 다 봉급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시작했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 살림이 여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그런 주제에 좋은 코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집은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데 도움은 못 줄 망정 가지고 있는 것조차 뺏어가니 허탈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더니 잘도 남의 것을 가져간다 싶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똑같은 걸로 사줄게. 그게 나아. 남편의 대답이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유별난 자신의 시어머니를 그리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평화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못되게 대하면 조금 덜 보면 된다 생각하는 주의였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됐다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일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전 씨뿐이었습니다. 새언니도 김장김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빠들 김치 잘 안 먹는 거 몰라? 그래도 언니는 먹지 않아? 남이 집 딸한테 뭐하러 줘? 자기 집에서 주겠지. 며느리들을 김장에 부려먹은 날, 시어머니가 실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김치를 안 좋아한다고 쳐도 어째서 노동을 한 사람한테도 김치 한 통을 안 주고 매정하게 굴었는지. 시어머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오로지 자식밖에 없는 분이라 그나마 며느리를 덜 찾았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딸과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연년생 키우며 맞벌이까지 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조차 없었고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죠. 그런데 30 초반일 때 전 씨의 친정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간병인을 뒀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전 씨는 달리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가서 엄마 좀 돌봐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일은 어떻게 하고? 엄마 좀 괜찮아질 때까지는 일 못하겠지. 회사 그만두겠다고?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바짝 벌어야 할 시기에 전 씨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엄마 돌봐. 아빠라도 계시면 모르겠는데. 친정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문에 친정어머니에게는 전 씨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잘못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강하게 주장했죠.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 엄마 보험금도 나오니까 간병인 쓸 돈 정도는 아낄 수 있어.
그 정도는 친정엄마도 이해해 주시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수락했죠. 그 이후로 전 씨의 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머니 간병까지 하려면 직장 생활 하는 것만큼의 시간이 들었고 몸은 더 고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 차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회복이 더뎌 어머니는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고 퇴원하고 나서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머니 병수발을 들다가 저녁에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남편 식사를 챙기고 힘든 나날이었죠. 저녁을 내가 차릴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남편은 전 씨를 배려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좀 더 집안일 같은 걸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안 다니면서 남편한테 살림까지 떠맡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종종 지칠 때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을 든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죠. 시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애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온 다음에 바로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장모님은? 어머님 댁에 갔다가 다시 잠깐 들려야지. 전 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이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 생일상을 며느리가 차리는 것이 당연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딸들이 좀 해주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년간의 경험으로 보자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가서 해치워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았죠. 엄마가 서운해하세요. 도착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직장도 그만뒀는데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요.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뭐든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친정 챙기는 것도 좋지만 네 남편 밥 차리는 것도 소홀하면 안 되고 말이야. 전 씨는 빨개진 눈으로 잡채를 섞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와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쓴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노릇에 더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그 소리에 전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의 집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는 남이라고. 그래서 저희 집 신경 쓰는데 왜 뭐라고 하세요? 뭐야? 어머님은 매번 자식들 다 불러서 시간 보내시면서 저는 아픈 친정엄마 병간호도 하면 안 돼요? 너 어디 눈을 그렇게 치켜뜨고? 왜 저는 좋은 건 남이라서 안 되고 싫은 건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했지만 전 씨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너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아냐? 그리고 그거 병수발 아무나 드는 거 아니다.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지. 부모 병수발 드느라 직장까지 그만둔 거 그거 남들 같았으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요. 그렇다고 저희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내 아들이 고생이지? 애아빠한테 병수발 들라고 시킨 적 없고요. 간병비 아낀 돈으로 생활비 보태요. 말끝마다 말대꾸야.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여보, 보다 못한 남편이 전 씨를 말렸습니다. 그 모습에 더 서운했습니다. 말려야 할 사람은 전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에이, 엄마. 그만해요. 시누이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했는지 시어머니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자 씩씩거리면서도 시어머니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내 말은 친정엄마 생각하는 만큼 애들도 잘 챙기라는 말이야. 전 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해했고 남편은 당황해서 전 씨를 쫓아나왔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가 왜 우리 엄마 간병하는데 어머님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 뭘 또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내가 미안해. 남편이 대신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전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시집에 좀 더 가는 것뿐이었죠. 다행히도 친정어머니는 3개월 만에 많이 나아졌고 재활을 거쳐서 반년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곧장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일을 안 할 수는 없을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시집 식구들과는 전보다는 멀게 지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아예 안 갈 순 없었고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았죠.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그냥 속으로 사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나마 외며느리가 아닌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큰동서는 사실 전 씨 부부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라고 시어머니가 챙기긴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전 씨는 시집이라면 진절머리가 나게 되었는데 재산 분배도 참 불공평했습니다. 차남보다는 차라리 딸이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저기 뒤쪽 산이랑 밭은 명환이 갖고 명석이는 이 진명에 넘겨주마. 그리고 셋째랑 넷째는 5천만 원씩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몇 년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재산 일부를 미리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게 될 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말이죠. 결혼할 때조차 한 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긴 했다 싶었습니다. 끝까지 꼭 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죠. 그런데 전 씨 부부가 받은 재산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바꿔준다고 하는 바람에 처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형님네도 진작에 밭을 팔았고 시누이들은 현금을 받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처음엔 서운해했다가 전 씨 부부를 보고는 차라리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사실 젊은 시절 전 씨 부부가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도움을 안 주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형편이 나아져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집을 팔 수도 없고 판다고 하더라도 아주 나중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작은 주택이 큰 돈이 될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죠. 전 씨는 차라리 자식들 학비의 보태게 5천만 원을 받는 게 나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히려 집에 대한 세금만 더 나가서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습니다. 나 죽으면 너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알짜배기 받은 건데. 서운하다 뭐한다 하지 말어라. 남이 집 딸한테 이 정도 물려주는 것도 드물다. 그러니까 감지덕지 하라는 듯한 말에 나이 들어서도 다시 한번 상처받는 스스로가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받은 집이니까 감지덕지 하기로 말이죠. 세금이라고 해도 시골집이라 얼마 나가지도 않았고 정말로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몇 천을 될 테니 말이죠. 알짜배기라는 말엔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기로 하니까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생색내는 말을 하면 속으로 어이없어 하긴 했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이것 좀 교체해줘라. 보일러요? 그래. 어차피 이 집은 네 집이잖냐.
네? 집주인이 고쳐야지. 누가 고치냐? 나연이 아빠한테 말해볼게요. 이런 것도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주고 끝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락이 와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집 필요 없으니 도로 명의를 가져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건 또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다 없던 일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다 지난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주말에 집으로 오라는 소리에 전 씨는 또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주말에는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도 독립해서 주말에는 온전히 쉴 수 있었는데 시집에 불려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아해하며 주말에 시집에 갔더니 웬일인지 다른 식구들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를 불러놓고 시어머니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침을 한 번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위암이래. 수술해야 한다더라. 전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말에 어안이 벙벙했는데 자식들은 당연히 더했죠. 아니, 위암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시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부부가 나란히 암에 걸릴 수 있는지 참 무서운 병이다 싶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받으시는 건데요? 그런데 큰아들인 형님에는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다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상세한 일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전 씨도 놀랐는데 자식들은 오죽하겠나 싶었습니다. 내가 부쩍 몸이 안 좋다 했어. 괜찮을 거예요. 남편이 슬퍼하며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이기라는 소리에 희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간병인이요? 그래. 근데 남한테 돈 주고 맡길 거 뭐 있냐? 나연이 엄마가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전 씨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말한 그 순간보다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전 씨여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남이라고 했던 시어머니가 간병인이 남이니까 며느리에게 시켜야겠다고 한 것부터가 모순이었습니다. 그래. 남한테 맡기면 불안하긴 하지. 아니, 제가 왜? 왜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얘들은 바쁘잖아. 애들도 한창 공부할 때고. 두 딸들은 고등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바쁘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전 씨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걸 뻔히 아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회사 때문에 안 돼요. 그래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나연이 엄마가 간병하기엔 시간이 없죠. 간병인 쓰세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전 씨의 편을 들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요구는 그만큼 말도 안 되게 느껴졌습니다. 일이야, 잠깐 그만두면 되는 거지. 일을 잠깐 그만두고 말고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떼에 헛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잘하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
무슨 경험이요? 안사돈 아팠을 때 그때 직장도 그만두고 병수발 들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한번 해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르긴 하겠지. 가족끼리 도와야 돼. 안 그래? 직장이야 나 다 나은 다음에 다시 구하면 되는 거잖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건 젊었을 때의 일이지. 나이 10먹은 여자를 어떤 직장에서 새로 고용해 줄까요? 이맘때쯤이면 퇴직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될 텐데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돌봐줘? 간병인 쓰시면 되잖아요. 아, 싫다니까. 왜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편하게 남 손에 맡기냔 말이야. 직장을 그만뒀다가 어떻게 다시 금방 들어가겠어요. 저희 맞벌이 해야 해요. 그러면 돈 때문에 간병을 못 해주겠다는 말이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상황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전 씨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남이라고 한 시어머니 병수발을 왜 자신이 들어야 하는 것인 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딸도 둘이나 있었고 정 안 되면 아들들이 돌봐야지. 왜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몰랐죠. 너희한테 준 집으로 부족해? 언제까지 우려먹을 핑계인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 했던 게 억울해서 명의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 거였는데 만약 간병이 조건이었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대.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지만 일까지 그만두면서 간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물쩍 넘어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안사돈 때는 직장 때려치우고 간병했는데? 시엄마는 그것도 못 해주겠다? 그때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 간병에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제 가정이나 신경 쓰라고 하셨죠? 전 씨의 말에 시어머니의 입이 조개처럼 다물렸습니다. 할 말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일한 자식이었고요. 돌봐줄 사람 많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서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전 씨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웠던 그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도 주지 않았죠. 걱정 마.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 병수발을 들어. 다행히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전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이 듣기에도 억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 정말 안 해. 간병인을 쓰든 당신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든 알아서 해. 나는 못해. 남편도 친정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간병을 도와준 적은 없었습니다. 전 씨가 부탁한 적도 없지만 당연히 그건 자식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는 않겠죠. 남편도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비상식적인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죠. 전 씨가 간병을 거절한 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병문안을 갔는데 하는데 그때도 별말이 없었죠. 퇴원할 때가 되자 그래도 시어머니인지라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챙겨.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은 주말에 시어머니에게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묘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를 반복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말이야. 전 씨가 눈썹을 들어올리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주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돈을 왜 주셔? 2천만 원 주셨어. 전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갑자기 왜 줬다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이 돈 받고 간병 좀 맡아달라고. 그리고 항암 끝나면 1,000만 원 더 주신다는데. 뭐?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 일단은 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으로 전 씨를 고용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준다고 그 돈을 받아왔고 말이죠. 간병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남편이 돈 앞에서 안면을 싹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총 3천을 받게 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 당신 몇 달 일 쉬면 그 돈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고 말이야. 지금 그 돈이 문제야? 그 돈이면 그냥 내가 1년 일해서 벌고 말아. 어차피 일하는 거 어머니 돌봐주고 그 돈 벌면 그게 낫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전 씨가 시어머니 수발을 드는 수고스러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 씨의 심정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말이죠.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신이 곁에서 돌봐주면 우리도 안심이 되고 말이야. 그리고 1년까지 간병할 필요도 없어. 회복하고 항암하는 동안 좀 옆에서 수발도 들어주고 하면. 그걸 왜 내가 직장까지 그만둬가면서 해야 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하냐. 어머니 말대로 당신이 경험도 있고 여러모로 제일 낫잖아. 당신은 우리 엄마 아플 때 뭐 했는데? 전 씨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직장까지 그만둬가면서 돌봐드린 거잖아. 그래서 내가 뭐 반대했어? 따지고 보면 나도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지. 또 가정에 소홀했던 것도 맞잖아. 뭐? 자꾸 직장 얘기 꺼내는데 우리 엄마가 나 고생한다고 간병인 쓸 돈도 줬어. 그걸로 생활비 냈지. 그리고 집에 와서 애들 키웠고 당신 밥도 차려줬다. 내가 우리 엄마 간병하느라 소홀한 게 뭐가 있었어? 알게 모르게 있다는 말이지. 내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 진정하고 대화 나누자는데 왜 자꾸 화를 내? 당신은 우리 엄마 병수발 들어준 적 있어?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었어? 당신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전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형님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동생들은 다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무슨 간병인 뽑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뭐가 중요해? 내 엄마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남 병수발을 어떻게 들라는 거야? 남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다. 우리가 남인지 가족인지는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 평생 남이라고 했던 건 어머님이었으니까.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도 암인데 그거 좀 들어주면 안 되냐? 내 어머니면 당신 어머니도 되잖아.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큰 돈까지 주시잖아. 우리한테도 손해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남편도 결국엔 말이 안 통했습니다. 3천이 아니라 5천을 준데도 전 씨에겐 손해였습니다. 차라리 5천만 원을 벌어오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은 전 씨가 1년 일해서 벌어오면 그만인 것인데 목돈의 순간 눈이 멀었고 그놈의 효자병이 도진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생각이라는 것에 전 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겠죠.
신이 되는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에게도 전 씨는 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싫다는 전 씨에게 억지로 간병을 맡길 생각은 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죠.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이 말 그대로 남의 편인 것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씨는 어떤 결심이 섰습니다. 결국엔 시어머니 때문에 서러웠던 세월은 전 씨가 바보 같았던 탓도 있었지만 남편의 책임도 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뭐라고 할 줄도 모르고 아내가 시집살이를 해도 제대로 중재하지도 못하는 남편.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가족은 아들, 딸이면 족할 것 같았습니다. 나보다 부모 형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이라면 말이죠. 시어머니가 퇴원하자 다시금 전 씨가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뵈러 가야지. 남편은 전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전 씨를 다그쳤습니다. 전 씨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도리는 할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암 수술을 했다면 퇴원 후 병문안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 말이죠. 앞으로 간병은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신우이가 전 씨의 남편을 보며 물었지만 그건 사실상 전 씨를 향해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이 순간에도 똑바로 대답을 못하고 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떠밀리듯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수술하신 어머님 언성 높이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언성 안 높이게 하면 되잖냐. 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며느리에게 호통을 쳐야 속이 시원한 분이었죠. 결국에는 전 씨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싫으면 줬던 돈 도로 내놔. 돈 줬어요? 에이, 그러면 내가 했지. 그러면 그 돈 드릴 테니까 하세요. 뭐라고요? 저는 못하니까 식구들끼리 하시라고요. 언니는 우리 식구 아니에요?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왠지 안 좋은 단어를 내뱉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전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이 되려고 해요. 뭐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 도로 데리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직 몸이 안 좋은 시어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그 말을 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럼 몸조리 잘 하세요. 저를 보시는 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고서 집을 나섰더니 남편이 쫓아나왔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다 들었잖아. 하루빨리 갈라서자. 지금 간병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러는 거야? 당신은 그 돈 받고 싶어 했으니까 당신이 하면 되겠네. 아니야, 신경 안 쓸래. 이제 좀 신경 좀 안 쓰고 살래.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진짜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정확히 그 말이 맞아. 여보, 전 씨는 대문을 나섰고 남편은 끝까지 전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아픈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그러는 당신은 무슨 짓이야? 이제 당신이랑 나랑도 남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 거야? 나한테 도대체 무슨 책임이 있는데? 어머님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랑 형제들한테 있지.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생각 마라.
사람이 어떻게 이래?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이혼 안 해. 남편은 이혼해 줄 수 없다면서 굳은 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올 거란 건 진작 짐작했던 바였습니다. 나는 따로 나가서 살게. 서류 정리될 때까지. 그래야만 좀 시집 식구들을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시를 남편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랑 나랑 돌아가면서 하자. 끝까지 그놈의 간병을 맡길 생각인 모양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리고 전씨는 남편이 출근했을 때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기회도 주지 않고 우리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말 몇 마디로 끝내려고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잖아. 당신한텐 우리 가족이 그 정도 가치도 없어? 20년 넘게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은 결국 안 고쳐졌잖아. 애들 생각은 안 해? 그동안 애들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겠어. 당신네 식구들 때문에 정말 숨 막혀. 서류 정리는 천천히 하자. 여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노후였습니다. 50대가 되면 남편도 전 씨도 은퇴할 때가 다가올 테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같이 늙어가는 그런 노후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평생 열심히 일했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 작은 방 안에 혼자 있는 삶. 하지만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기 싫어서 나왔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은 나눠질 테고 이것보다 환경은 나아지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더라도 사실 작은 집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집안일 하느라 쓴 시간을 생각하면 어쩐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셔. 그리고 그냥 간병인 썼어. 2천만 원 돌려드렸고. 그리고 집 명의도 다시 달라시더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어차피 나 주신 것도 아니야. 여보, 그냥 다 돌려주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자. 당신이 가족들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은 망설이는 듯 말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당신한테 돌아가 봤자 시어머니한테서 아들 뺏은 죽일 년밖에 안 돼. 그래도 난 이혼 못해? 하지만 전 씨는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시집 식구들도 전 씨에게 며느리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장기전이 된다면 전 씨도 작은 아파트를 구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보안을 생각하자면 집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전 씨의 결심을 깨달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랑 통화하고 싶대. 당신도 오해를 풀어. 전 씨는 진작에 시집 식구들 전화를 차단했는데 그 때문에 남편을 닥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도장만 찍으면 끝인데 시어머니와는 대화를 나눌 이유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 전 씨를 남편은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온 세월이 있는데 가족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전 씨는 애저녁에 가족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시집 식구들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을 한다면 병수발 들어줄 남의 집 딸이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기에 남편과의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반성할 기미를 안 보이고 은근슬에 부모 편을 드는 것을 보니까 전 씨도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3개월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분할한 재산으로 16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없는 집이었죠. 이제부터 전 씨는 새로운 삶을 살 예정이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출구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된 것이 두렵기는 해도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